재무제표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기업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애플은 무형자산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표들을 지금 더 이상 보지 않는 경제 지표들이 있다고 책에 봤거든요. 네네. 일단 제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이 책의 이제 부제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ISM 제조업 지수, 네.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 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뭘 좀 더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전쯤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운용사 중에 하나가 이제 B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회사인데 네. 이 B사의 그 CIO, 그러니까 네. 운용 대표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그 대표님, 물론 영어로, 네. 안 되는 영어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지표 뭐예요? 네. 혹시 저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소비자 심리지표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빼지는 얘기하냐. 아니, 그런 걸 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5년 전에. 아니, 왜요? 왜 안 봐요? 나는 이거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네. 지금은 못 만나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에는 50명의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사급 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는 미시건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그 지표를 보면요. 너무 아웃데이트 돼 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구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의 어떤 모델명을 조회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수가 얼마나 조회가 많이 되는지를 보면 소비 심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뭐하러 그거 한 달이나 늦게 나오는 걸 왜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화된 방법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네.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글 모빌리티 그리고 애플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 네. 근데 이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게 해두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구글과 애플에서 공개를 안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거 좀 공개해. 네.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돈 받고 팔았죠. 아까 말했던 그 큰 운용사에서. 그리고 그 운용사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그 박사급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게 다른 데서 말씀드리긴 했던 건데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위성을 띄워요.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있는 원유 탱크의 그 그림자를 찍습니다. 그걸 왜 찍냐? 그림자를 찍어서 여기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요. 이 원유통이 얼마나 큰지가 계산이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은 이 원유통에 원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원유통이 25,000개인가? 그걸 다 찍어요. 한꺼번에. 네. 그리고 그림자를 다 재는 거예요.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실시간으로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총 얼마가 있는지가 나와요. 시대가 엄청나네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언제냐면은 2019년인가요? 그때 오만인가 어디서 이제 사우디에 그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유가가 하루 만에 20%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서 유가가 20% 오르고 막 그랬을 때 막 유가 진짜 막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나 사우디를 제외하면은 원유 재고가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다가 돈을 받고 팔았겠죠, 데이터를. 생각보다 원유 재고가 안 주는 거 보니까 유가가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라고 팔았겠지. 근데 실제로 원유 재고가 얼마나 줄었어요, 늘었어요 라는 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거는 일주일 있다가 원유 재고 많이 안 줄었어요 라고는 데이터가 발표가 났을 때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운용사에서는
이걸 유가를 계속 팔았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환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접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도 후행성 지표가 돼버리고 있는. 뭐 꼭 그렇진 않고 네. 누군가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일 수 있겠다. 즉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답안지가 어디론가 새고 있다. 시험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답안지 보고 풀고 있는 거죠. 옆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네. 재무제표상에 있는 매출, 이익, 그리고 장부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기업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무형자산이라는 개념.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되니? 네. 이건 재무제표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애플은 무형자산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만 뭐 3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무제표에는 없어. 없죠.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윤남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ESG에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던데 네. ESG도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국은 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산은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없어져야 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초자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얼마나 빼야 되지? 그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다. 그만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형자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유형자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낮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무형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형자산, 즉 뭐 레퓨테이션, R&D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 그런 그 팬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형자산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돼요? 무형자산 평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해드린 게 네. 무형자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네. 결론이 하나 났어요. 무형자산 밸류에이션 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결론만 났습니다. 너무 허망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했던 게 뭐냐면 네. 거꾸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회사들 중에서 네. 무형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한테. 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가 그 어려운 무형자산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 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지금 만든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 라는 질문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카카오톡처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엄청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지금 와서 이걸 만든다고?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이런 것들이 사실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이 모여져서 무형자산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만든다면 얼마나 들까? 라는 게 무형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했다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그걸 투자해본 사람들만이 네. 계속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니 네.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회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야, 엔지니어 그거 몇 명, 야, 몸값 3억, 야, 말도 안, 하지 마.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람 10명을 고용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된단 저도 말이에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도 고객사분들이랑 뭐 광고 제휴를 맺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 뭐 하는데 야, 유튜브에서 뭐 광고한테 그 돈을 준다고? 맞아.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맞아. 그런 멘트를 많이 남기시고 밑에 이제 실무진 분들은 그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걸 페이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린 카카오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카카오 같은 회사가 무형자산 투자 제대로 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몸값을 결정할 수 있고 과감하게 줄 수 있는 회사들인 거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무형자산에 대한 뭐 투자자들 인식 변화도 당연히 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이 네.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이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제가 무형자산 얘기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경제가 재개되고 이러면서 이게 뭐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무형자산 찾을 거예요. 정책을 정상화 됐는데도 여전히 저성장이네? 그러면은 뭐 성장하는 거 없어? 그럼 무형자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유형자산의 시대에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쌓아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무형자산에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로블록스 세상에서 그냥 뭐 만들고 막 뚝딱뚝딱 만드는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의 세계, 그러니까 가상환경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이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팀장님이 뭐 김작가 TV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진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사야 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재개 이런 것들은 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들이 아마도 하반기 내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가면은 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때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책에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은 뭐 레밍이 되는 법. 네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 책을 네. 쓰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뉴욕 대학교에서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밸류에이션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에요. 밸류에이션의 달인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근데 이분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 그거 자주 올리세요. 강의한 거. 그래서 강의한 거를 막 보면서 저도 네.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밸류에이션 강의를 하면서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내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게 내가 제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레밍 얘기를 하는 거죠. 레밍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레밍을 쫓아다니다가 네. 바다가 오는지도 모르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애들을 레밍이라고 합니다. 네. 레밍 설치류의 일종이죠. 쥐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앞에 있는 애들을 왜 따라다니냐?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먹을 거 찾으러 다니다가 계속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퐁당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쫓아가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싼 주식들 막 쫓아가다가 네. 급락하면 죽잖아요. 근데 안 가자니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레밍 같은 경우에는 쫓아서 가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신 표현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어라. 구명조끼를 입으면 네. 바다에 빠져도 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구명조끼라는 것이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네가 배워라. 그래야 네가 막 남들이 막 주가가 좋다고 그러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네. 참을 수도 있고 남들이 막 안 좋다고 주가가 팔 때 살 수도 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만의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해놨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건 한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네. 책을 보시면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그것만으로 뭐 한두 시간이 갈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 생각엔 한 10시간 정도. 네. 자, 또 하나 질문 더 드리면 기하급수적 뭐 성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뭐 책의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예요? 책에 또 이미지도 있던데 보니까 지금 아마 뜨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그 저희 후배들, 네. 동료 후배들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왜요? 네. 개인 투자를 하겠다고. 뭐 실력 있으면. 뭐 실력이 있으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 부를 일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이 채널 보시면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성장하는 거는 궤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으니 1년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그 돈이 쌓이면 내가 은퇴할 때쯤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게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계산할 그리고 수 있죠. 이게 선형이 돼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튈 수는 없죠. 이렇게 튀기는 어렵죠. 이렇게 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제 그림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로이, 네. 두 번째는 셀프 인플로이. 네. 이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부의 크기는 이게 예측 가능한 선으로 그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업가. 사업가들, 아니면 인베스터, 투자자. 투자가. 이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돈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목표치가. 내가 5년 후, 10년 후 은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크기가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크기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선형으로 해서는 아무리 기울기를 올려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고 그런 네. 쪽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냐? 네. 공부를 하면 돈 벌 수 있냐? 네.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렇게 대답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대학 교수들은 다 떼부자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투자 의사결정에서 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네. 쓸데없이 아니면은 아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의사결정은 네.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네. 금융자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모든 자산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나하나씩 했던 것들의 합산이에요.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의사결정들 중에서 네. 단 하나만이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게 확률을 높였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네. 그게 나의 그 자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장 내가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투자 의사결정에서 네.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준다. 공부를 하면. 네.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신 분일수록 그 확률이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확률이 더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잉 확신, 막 이런 것 때문에 똥꼬집, 그렇죠. 헛똑똑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빠지기도 해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또 주식수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높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확률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팀장님 책에 적으신 내용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지식과 그 기업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맞아요. 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당연히 실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이쪽은 그걸 딱 잘라서 무조건이라 말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높아질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벌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값도 확실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을 벌 확률이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가행 자신과 방금 말한 것처럼 거기서 좀 꺾이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좀 안 빠지려면 과잉 자신감에. 네. 그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가정하에 네. 안 빠지려면 겸손해야죠.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네.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네. 항상 젊은 친구들이랑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좋다는 거 우르르 따라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 앞에서 겸손하게 네.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 고속도로 타면 네. 우리가 1차선이 이제 추월 차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네. 막 급한 일 있거나 막 아니면 하는 거죠. 급하신 분들은 네. 뭐 거기서 뭐 120, 130 밟다가 네, 이제 뭐 속도 단속한 데서 살짝 그쵸, 그쵸. 하는데 팀장님은 그 1차선 안 가고 주로 뭐 2차선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네, 이게 네. 또 주식 투자랑 관계되는 이야기도 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작년에 새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 중에 3분의 1이 주식에서 돈을 잃으셨다고. 작년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고점에서 많이 사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손실 나신 분이 더 많았대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얼마나 조급할까.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좋았는데도 돈을 못 벌었으니 나는 지금은 진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2차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1차선으로 가다 보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잖아. 비켜줘야죠. 비켜줘야 되잖아. 근데 2차선을 가게 되면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사람 먼저 가라고 하고 좀 빨리 갈 수 있을 때는 좀 빨리 갔다가 네. 제가 저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 남들 다 따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네. 요 책에 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내음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또 공개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호섭 아카데미 시즌2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제 김작가 TV에서 많이 나오셨던 홍춘욱 박사님한테 환율을 물어보고 뭐 연준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든 영상들을 시리즈물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숫자 함께 가지신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시면서 우리도 진짜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